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지난 시간부터 과학 지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의상이 아주 오늘 되게 폭발적이야 반응이.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네, 헬멧도 쓰고 선생님이 헬멧 쓴 채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괜찮아. 아까 감독님이 나한테 CL 갔다 그랬으니까. 자, 넘어가자. 또 니네 또 화낸다. 화내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지 얘들아. 받아들여. 자, 오늘 과학 두 번째 시간인데 얘들아, 과학 어렵다? 쉽다. 과학 싫다? 좋다. 자, 세뇌의 힘이 크다 얘들아. 나는 과학이 좋아요. 어머, 난 과학이 너무 좋아요. 계속 세뇌시켜봐. 좋아, 진짜로. 좋아진다니까. 선생님도 과학 진짜 싫어했었는데 언어 하면서 이 언어 과학 지문 풀면서 과학이 좋아졌어요. 뻥인 거 티나? 자, 어쩔 수 없어. 자,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졌단 말이야.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게 되잖아. 좀 유식해지는 느낌도 들고 좋단 말이야. 자, 얘들아, 과학 지문 접근 방법. 자, 어떻게 해라?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알려준 건 뭐가 있었죠? 원리가 나올 땐 반드시 그때 그 단계에다가 번호를 붙여라. 그래야 나중에 순서 바꿨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활용해라. 이거였죠?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줄게요. 자, 과학 지문은 뭐에 유의한다? 자,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 연계 때문이기도 하죠. 그쵸? 자, 수능 특강은 연계 교재야.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개념, 원리, 그림,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작년 수능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체감 연계도를 높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 지문에서는 이런 것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얘들아, 외우란 얘기 절대 아니라고 했다. 수능은 암기 시험이 아니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때 나오는 그 그래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그래프와 이 지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를 봐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같이 우리가 한번 과학 지문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6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해라? 핵심 개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라. 핵심 개념은 어디 있다 그랬지? 첫 번째 문단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과 관련된 원리를 이해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살짝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자, 위 글로 미루어 유령 감각 현상. 자, 됐다 얘들아. 문제에서 우리한테 핵심 개념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쵸? 유령 감각 현상이 바로 이 글의 핵심 개념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즉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나와. 구체적인 사례들, 다양한 사례들에 적용해 보는 거야. 자, 그다음에 7번. 자, A로 보아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추론이야, 추론 문제. 자, 이거는 있잖아, 얘들아. 사실 이것도 되게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문제야. 너네가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따 알려줄게. 자, 다음에 8번. 자,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추리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즉, 위글을 바탕으로 라고 한다면은 이 위글이라는 건 뭐에 관련된 글이니? 유령 감각 현상에 관련된 글이잖아. 그치? 자, 유령 감각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현상. 이 원리를 또 다른 현상에다가 적용해보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6번, 7번, 8번 다 유령 감각 현상의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우리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가 나온다? 개념이 제시된다. 자, 먼저 개념. 자, 핵심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유령 감각 현상이란, 자, 얘들아, 자, 뭐뭐란, 이거 뭐라 그랬어? 정이라 그랬어. 그치? 자, 즉 여기에는 유령 감각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니? 유령 감각 현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주는 거죠. 그쵸? 자, 그 정의가 뭐라는 거야?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조건에서 감각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즉, 조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조건인데 여기에서 이런 조건에서 자기가 감각을 느끼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옆에 얘가 나오지? 자, 이러한 현상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주로 절단 수술이 뭐죠? 잘라내는 거죠. 그쵸? 자,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무슨 얘기야? 자,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절단된 사지가, 즉 사지는 팔다리죠. 이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없는 발로 걸음을 떼거나 없는 팔을 뻗어서 문을 잡으려는 충동을 강하게 느낄 때도 있다. 즉 무슨 얘기니? 아,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자, 무슨 얘기야? 팔이나 다리가 없다는 거야. 팔이나 다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팔이나 다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이게 유령 감각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에는 이상한 자세로 묶여 있거나 좁은 공간을 지나칠 때 없는 팔이 부딪힐까봐 움찔하는 형태로 유령 감각을 느낄 때도 있다. 잠을 잘 때 편안하게 누우려는 형태로 경험할 때도 있다라고 해서 유령 감각 현상의 개념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없는데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볼까요? 자, 신경기관의 단위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한다. 갑자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이거였는데, 자, 유령 감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번째 단락으로 가가지고 웬 뉴런 막 이상한 애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뭘까 얘들아? 뭐야? 갑자기 딴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이것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원리가 뭐와 관련이 있구나? 아, 뉴런과 관련이 있구나. 자, 뉴런이라는 거는 여기 뭐래요? 뭐라고 돼 있어? 신경세포라며. 결국 이 유령 감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야? 뭔가 신경과 관련한 어떤 현상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뉴런은요, 메시지를 신경 자극의 형태로 하나의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뉴런이 전달하는 신경 자극의 경로에는 인체 외부에서 척수와 뇌로 가는 길과 이와는 반대로 뇌와 척수에서 근육과 분비선으로 가는 길이 있다. 자, 몰라도 되지. 자, 뉴런과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뉴런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쵸? 뉴런의 역할은 전달이다. 그런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뭐가 있다? 작은 틈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하나의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갈 때 여기에 틈이 있다는 거지. 이 틈을 뭐라고 하냐? 이 틈을 시냅스라고 한대. 자, 이 시냅스를 뭐래요?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자극은, 즉 뉴런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기로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냅스를 건너뛰어야 한다는 거죠. 이 건너뛰어야 하는데 이것을 뉴런 발화라고 한대요. 유령 감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 봐봐.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이 건너뛰는 과정에서 뉴런 발화에서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즉, 뭐야? 여기에서 건너뛰다가 여기에서 뭔가 혼동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유령 감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계속 볼게요. 유령 감각은 온도 변화나 압박, 가려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즉, 자, 내가 팔이 없어. 그런데 팔이 추운 느낌이 들어. 손이 시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게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내 손을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그런 압박의 감각을 느낄 수도 있어. 손이 없는데 없는 손이 가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유령 감각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렇죠? 자, 불행하게도 유령 감각을 느끼는 사람의 70% 이상이 통증으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좋은 감각, 부드러운 감각 이런 거라면 좋을 텐데 통증으로, 즉 아파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 중에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해 의사들은 자, 어떻게 이거를 조치를 하느냐. 첫 번째, 절단 부위 끝에 있는 신경세포를 잘라서 뇌로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만들곤 한다. 즉, 만약에 손이 절단이 됐다. 이러면은 이 끝부분에서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뇌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예 거기 있는 신경을 죽이는 거야. 그치? 신경을 잘라버려서 뇌로 아무런 신호도 오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자, 여기에서 신호가 와. 지금 계속 뭐와 관련된 거지? 이 유령감각 현상은 어떤 신경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와 그리고 뇌가
계속 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이 끝을 잘랐다면은 이번에는 뭐지? 이게 받는 뇌의 그 특정 부분을 또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척수 자체에 있는 신경을 잘라내기도 한다. 자, 뇌나 척수로도 신호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잘라냄으로써 이 현상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기술이 유령감각 통증을 해결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은 대부분 다시 살아나요.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통증이 재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겠다.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유령 감각 현상이 뭔지 알겠죠? 6번 문제 풀고 가자. 자, 위글로 미루어 유령 감각 현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세요. 자, 유령 감각 현상이라는 건 뭐지? 감각을 느낄 수 없는데 감각을 느끼는 거야. 즉, 쉽게 얘기해서 팔이나 다리가 없는데 마치 그 부분이 뭐 압박당한다거나, 그치? 아니면은 뭐 통증을 느낀다거나, 뭐 가려움을 느낀다거나,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거나,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봐봐. 2번 볼래? 팔이 잘린 사람이, 그쵸? 팔이 없어. 근데 거기에 가려움을 느낀대. 되지. 3번 볼까? 자, 봐봐. 귀의 형태를 잃었어. 즉, 귀가 없어졌어. 그런데 귀 부분이 날씨가 추우면 뭐? 온도 변화를 느낀대잖아. 이것도 아까 유령 감각에 들어있었지. 3번도 맞지. 4번,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없었어. 그런데 주먹을 쥐면 그 손가락의 끝부분이 느껴져. 자, 없었는데 역시 느껴진다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이거는 나중에 없어진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는 너네가 앞부분을 소홀히 읽은 거다. 자,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 맨 첫 줄에. 자, 이 그램 맨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죠? 맨 끝부분 보면. 자, 이러한 현상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없는데 주먹을 쥐면 엄지 끝부분이 느껴지는 거. 역시 유령감각 현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5번, 자, 왼쪽 다리에 의족을 한다. 의족이라는 거는 뭐예요, 얘들아? 진짜 발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오래 걸은 다음에 발바닥이 아프다고 느꼈대. 역시 이것도 유령 감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답은 뭐야? 1번이지. 하나 남았지? 자, 조용한 방 안에서 귀에서 이명이 심하게 들렸다라는 거야. 이거는 얘들아, 조용한 방이라는 건 선생님 조용하니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조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니네. 자, 얘들아,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여기는 아예 자극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한테 감각을 줄 수 있는 자극, 즉 소리가 없는 거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은 있죠. 그렇죠? 조건 자체는 있어. 뭐가 있어? 귀가 있다고.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체 부위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즉, 귀가 있어요. 자극만 있다면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방이 조용한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다. 됐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이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자, A 부분을 보면, 자, 여기 봅시다. 자, 유명한 통증 연구자인 멜자크는 뇌에 뉴런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는 뉴런? 계속 나오네, 그치? 자, 이 네트워크는 신체가 온전하며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신체에 알려주는 일정한 유형의 자극을 내보낸다고 주장한다. 자, 그는 이 유형을 신경징후라고 불렀다. 자, 뭐뭐라고 불렀다. 혹은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을 경우 얘도 중요한 말이 되죠. 그쵸? 자, 신경징후라는 게 뭐지? 신경징후? 자, 이거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뭐가? 신체가 온전하고 이것이 내 거라는 사실을 계속 뇌에다가 알려준대요. 자, 그래서 자, 이 신경징후는 매우 복잡하고 뇌의 영역 일부가 이에 관여한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없을 때 신경징후가 작용하면 그 사람은 유령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신경징후라는 거, 내 몸이 온전하다. 이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어도요. 이게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팔다리가 온전하다. 나에게 팔다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멜자크는 어디 갔냐? 그래서 멜자크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도 때로 유령 감각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신경징후가 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뇌가 인체 수용기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 수용기 뭐라는 거야? 얘들아? 세포들. 그치? 자, 이거야. 밑에 수용기에 대해서 많이
긴 설명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수용기라는 거는 바로 이런 세포들이라는 거죠. 즉 뇌나 척수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수용기 세포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뇌가 인체의 수용기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체 구성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 뇌는 뭐다? 세포로부터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주장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지? 유령 감각 현상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신경 징후라는 개념으로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경 징후의 개념이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우리의 뇌와 그리고 세포는 서로, 즉 여기는 수용기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우리의 뇌와 수용기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게 결론이야. 됐지?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7번. A로 보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신경 징후와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자, A로 보아.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이 뭐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 문제 쉬워. 쉽다고. 자, 너희들 A 읽어도 잘 모르겠다. 아, 거기서 기억을 어떻게 끌어내. 포기하지. 절대 포기하지 마.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개념만 알면 앞으로 정체성 나오는 거 다 맞을 수 있어. 자, 오늘 중요한 개념 이겁니다. 정체성이 뭐냐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자, 이 말풍선이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선생님 마치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난 누굴까? 그래, 선생님 하루에 몇 번씩 이 고민을 한다. 자,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맞나? 그럼 밖에 나가면 애들은 왜 날 못 알아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정체성의 고민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은 뭐야? 자, 기억의 내용, 즉 정체성에 대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진다는 거잖아.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의문은, 즉 정체성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그 질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걔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비슷한 질문을 하나 찾아봐. 하나밖에 없어. 뭐야? 4번이라는 거지. 어떻게 끝나는데? 어느 쪽이 진짜 그 사람일까? 그죠? 자, 정체성이라는 건 존재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와 얘 중에 뭐가 진짜 그 사람이냐? 그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나머지는 아예 이 글의 내용이랑 상관이 있을지는 몰라도 뭐니? 정체성이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을 봐봐. 자, 4번은 무슨 얘기냐? 만일 한 인간의 신경 징후와 육체적인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이 진짜 그 사람일까? 자, 일단 정체성 문제는 해결이 됐고 이제 우리는 이 4번을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죠. 왜? 연계될 수도 있으니까. 자, 어떻게 이해할 거야? 자, 보세요. 신경 징후라는 거는 뭐냐 하면 뇌가 수용기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신경 징후는 뭐냐? 이 사람은 자기에게 팔다리가 모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팔다리가 모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신경 징후가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이 사람에게 팔이 하나 없다거나 다리가 하나 없다면 남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그냥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지? 신경증후 때문에 나는 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느끼는 게 과연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남들이 보는 것이 그 사람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신경증후로 인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건 바로 이 문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경징후와 그 사람의 실제 육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뭐가 정말 그 사람일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다. 앞으로도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뭐가 정말 나인가?
뭐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면 쉽게 문제 풀릴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으로 8번 봅시다. 자, 8번. 위 글을 바탕으로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추리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볼까요? 자, 우리는 몸에 두 팔과 두 다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뭐였지? 이거였잖아. 이거. 자,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한다. 신경 질문해. 그치? 자, 이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 부르고 우리 몸의 공간적인 특질과 상태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암묵적 지식이 전제된 인체를 인체 도식이라고 부른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실. 이거를 암묵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암묵적 지식이 전제된 인체를 인체 도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인체 도식이 부정확한 사람, 즉 무슨 얘기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겠지. 그치? 실제로는 부정확하다는 건 뭐야? 인체 도식.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체 도식은 내가 온전하다는 건데 실제로는 다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뭐래? 육체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팔다리의 육체적 감각. 이게 뭐니? 이게 바로 유령 감각이지. 그치? 이 감각과 일상적으로 싸워야 한다. 반면에 아주 드물지만 자, 밑줄 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팔다리가 있는데도 감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지. 자, 유령 감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유령 감각은 팔이나 다리가 없는데 느끼는 게 유령 감각이야. 그치? 지금 말하는 건 뭐지? 있는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현상의 이유를 추리하자는 거야. 자, 그럼 계속 보기를 봐봐. 후자의 경우에는 다리 하나를 이불 밖으로 끄집어내도 그게 자기 발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신체에 관해 그리고 신체가 있는 곳에 관해 뇌가 공급하는 정보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봐봐. 역시 이 상황이든 뭐와 관련이 있다? 뇌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에서 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 부분은 여기밖에 없었어. 자, 뭐다? 뇌와 세포는, 즉 수용기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사실이었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거지? 얘네가 주고받는 메시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자, 물론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유령 감각 현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야. 하지만 반대되는 현상도 이 지문에 의해서 이해를 한다면 똑같은 원인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뭐? 뇌와 수용기 사이에 뭐 서로 전달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답은 4번이죠. 뇌에 이상이 있거나 인체 수용기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그치? 눈에 보이는 건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원인은 같다라고 보는 거지. 왜? 문제 자체가 뭐였는데? 위 글을 바탕으로 하라는 거였어. 자, 위 글을 바탕으로 한다? 원인을 똑같이 적용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자, 지문 넘어가기 전 오늘의 명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성수가 올려줬습니다. 이 성수가 나한테 한번 선생님 저 강의 시간에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명언을 올려라 그럼 불러주겠다 했더니 올렸네요. 자, 명언을 올리면 이름 불러주신다고 하셨죠. 자, 차세대 만능 영상 디렉터가 될 유성수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요새 유행이니 니네들? 그냥 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걸로 뭐 만족하지 않는 거야? 지난 시간에 레스토랑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세대 만능 영상 디렉터가 될 유성수. EBS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자, 성수를 기억하고 제가 명언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이 따로 있다. 꽃들도 저렇게 만개의 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 네,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자,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는 거죠. 그쵸? 개나리, 동백, 봄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고 가을에 피는 국화나 코스모스 같은 그런 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들 저 꽃들도 아는 사실을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자, 누구나 자기가 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다들 빨리 피려고 안달이라는 거죠.
자, 빨리 피려고 안다라는 거? 그건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건 뭔지 아니? 빨리 피어나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겁니다. 자, 자기가 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것이 빛을 발하는 때가 온단 말이야. 다만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상담할 때, 선생님 학교 학생들 상담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야. 공부라는 건 있잖아. 자, 이게 성적이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합시다. 자, 공부는 절대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그때그때 눈에 보이게 향상된다면 누구나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 재밌는데 하겠지. 그런데 공부는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공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뭔지 알겠니? 자,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성적이라는 거는 레벨업이야.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랩업이 되어 있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다음 단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맛본 학생은 아,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또 합니다. 근데 하는 동안 지난번에 내가 이만큼의 상승을 봤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또 별로 올라가지를 않네? 이러면서 또 여기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계속해봐. 또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얘들아, 공부는 이 시기를 주의해야 돼. 바로 이런 시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기 있죠? 이때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공부할 때 너희들 성적이 안 오르지 마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란 얘기야. 이 시기일 수도 있어요. 버텨봐, 견뎌봐. 분명 이게 나타나게 될 거야. 이건 선생님이 정말 직접 경험한 거야. 알겠지?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이건데요. 얘들아, 노력 안 한 거야. 뭐 공부 안 하고 어디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이거는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노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한데도 이렇게 된다.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자, 다음으로 우리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64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막 우주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우리가 화학의 악몽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우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주는 얘들아 어려운 곳이야. 그치?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르기는 매한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세요. 우주 과학자들 물론 우리보단 많이 알겠지만 그 우주의 광활함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 그들이나 뭐 요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다들 모르고 하는 소리 뭐 그냥 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쉽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려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같이 우리 한번 문제 살짝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보기의 A, B, C, D 중 자, 올베르스 역설. 아싸. 자, 이게 뭐다? 핵심 개념이다. 자,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올베르스 역설입니다. 자, 올베르스 역설의 해석 과정이 갖는 과학사적 의의를 즉 올베르스 역설이 과학사에 어떤 의의를 가져온다는 거지. 그치? 그럼 무슨 얘기냐? 얘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 아니야?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이것을 해석하느라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과학 지문에서는요, 여러분 인과나 순서에 주의하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번호를 붙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원인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화살표를 하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베르스 역설이 가져오게 된 결과인 거야. 즉 A, B, C, D 중에 만약에 올베르스 역설 해석 이전에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쵸? 이것 때문에 결과로 나온 걸 골라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에서 미음 중 보기에서 반박하고 있는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반박이라는 것은 뭐지? 비판하라는 거야. 그치?
그 얘기는 뭐예요? 비판, 우리가 비판 문제 풀려면 반드시 뭘 확인해라? 관점을 확인해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보기의 관점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에 제시된 과학적 사실 중 보기의 생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거는 뭘까? 자, 이거는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윗글에 제시된 과학적 사실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뭔지를 봐야 되고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가장 관련이 깊은 거 한 가지만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먼저 보기의 핵심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하시면 되겠죠. 여기 약간 반전이 있어서 3번 문제. 자, 그럼 같이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핵심 개념은 뭐다? 올베르스 역설이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모든 별이 태양과 비슷하다면 하늘의 모든 지점에 별빛이 비칠 것이다. 어떤 별은 아주 희미할지도 모르고 모르지만 그 방향에 별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 그쪽의 별을 다 합하면 태양의 밝기만큼 될 것이고 그런 식이라면 밤하늘은 온통 밝게 빛날 것이다. 하지만 밤하늘은 깜깜하다. 이러한 역설이 바로 올베르스 역설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역설이 뭔지 모르겠죠. 당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얘들아,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설명이 어려워졌을까? 이분들도 잘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별. 가정을 했잖아? 만약에 모든 별이 태양과 비슷하다면 자, 모든 별이 태양과 비슷하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 거다. 자, 이 가정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을 때가 낮이고 태양이 반대쪽에 있을 때가 밤이잖아? 지구에서.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모든 별들과 태양이 비슷하다면 보세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 잘났어. 너무 커. 자,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막 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태양과 이렇게 딱 마주보는 이쪽은 낮이죠. 그쵸? 하지만 이쪽은 밤이란 말이야. 깜깜하게 느껴져. 근데 만약에 이 별들이 태양과 비슷하다면 여기도 밝아야 되냐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잖아. 여기가 이렇게 태양이 밝아서 이렇게 낮에는 빛나는데 밤에는 그럼 이 반대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쪽 별들이 태양이랑 비슷하게 밝게 빛나고 있다면 얘가 어두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쪽에서는 태양 때문에, 이쪽에서는 별 때문에 밤도 사실은 밝아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즉 결과는 뭐야? 이런 가정에서 결과는 밤에도 밝아야 된다는 거다. 아이고, 밤에도 밝아야 하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지? 자, 이 가정에 따르면 밤이 밝아야 하는데 실제로 밤하늘은 어떻게? 캄캄하다며. 자, 그래서 뭐야? 이 사이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 거야? 역설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 역설을 뭐라고? 올베르스 역설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눈치챈 사람은 눈치챘대. 너무 웃기지 않냐? 나 이거 눈치챘어. 자, 이 사람은 누구냐? 17세기 케플러였지만 공식적으로는 1823년에 독일 천문학자 하인리 올베르스가 처음으로 제대로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올베르스 역설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올베르스 역설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했다고 해요. 자, 왜 다른 별들이 태양과 비슷하다면 왜 밤에도 나처럼 환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답니다. 자, 이 해석. 아까 1번 문제가 뭐였지? 이 해석이 가져오는 의의를 묻는 게 1번 문제였습니다. 그쵸? 자, 이 해석. 자, 해석에 대해서 이 해석들은 뭐래요? 무척 심오하답니다. 이 심오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치? 우리도 몰라. 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각각의 해석마다 나름대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주론을 발전시켜 왔다. 이거야, 얘들아. 이거 아직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이 해석으로 인해서 뭐가? 우주론이 발전됐다는 거지. 자, 우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관찰. 왜 단순하죠?
밤하늘이 캄캄하다는 그 단순한 관찰에서 그토록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올까? 자,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봐서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겠어? 이 해석의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뭐라는 거니? 자, 뭐래? 우주가 무한히 넓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주가 무한히 넓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유한하다는 거지. 그치? 자, 우주의 크기는 유한하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우주가 어디에선가 끝나야 우주에 담긴 별의 개수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시선 두는 곳마다 별이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올베르스 역설이 완전하게 해명되지는 않는다. 자, 무슨 얘기야 이게? 모르겠지.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해 얘들아. 우주론에서는요. 모르는 거 그냥 패스해도 돼.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중요한 건 해석이고 그 해석이 가져다 준 의의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이 글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야? 원리가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과학 지문들은요. 원리가 중요했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원리보다 뭐가 중요하니? 자, 해석이 중요하고요. 어떤 해석들이 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우주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그 의의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뭐니? 첫 번째 해석은 우주는 유한하다라는 해석이 있었어.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 자, 캄캄한 밤하늘이 뜻밖에도 우주가 무한히 넓지는 않다라는 암시임을 알게 되었다. 즉, 우주의 어떤 규모 면에서의 유한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해석의 의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은 그냥 그거야. 무슨 얘기야?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게 넓다면 어디에나 별이 다 있겠지. 그치? 어디에나 별이 다 있으면 밝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이 없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디에선가 끝나기 때문에 그 별의 개수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야? 태양이 있는 쪽만큼 밝지는 않다. 별의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야. 별이 무한하게 많다면 태양만큼 밝아지겠다. 하지만 안 밝은 걸로 봐서 별이 무한하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야. 됐어? 자, 모르겠어? 패스해. 이것만 하면 돼. 됐지? 자, 두 번째 해석은 보자. 자, 또 다른 해석은 뭐다? 먼 곳일수록 별이 드물다. 자, 먼 곳일수록 뭐야? 별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별빛을 다 합쳐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이 해석을 이해하자면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빛은 초속으로 약 30만 킬로미터로 달린다. 우주의 광막한 공간에 비하면 그 정도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다? 먼 곳일수록 우리 지구에서 먼 곳일수록 별이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 게 뭐냐 하면은 자, 무슨 얘기냐? 빛의 속도. 자, 빛의 속도라는 것은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 느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는 거야? 우주 저편의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별빛이 우리에게 오려면 어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야겠지. 그런데 심지어 그 먼 곳에 있는 애들은 별이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다? 밤하늘이 깜깜하게 보인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 선생님도 지금 모르는 표정이지. 선생님도 좀 헷갈려 지금. 사실 내 눈빛 솔직하잖아. 그치? 자, 몰라도 돼. 나 사실 알아 얘들아. 진짜 믿고 있어. 선생님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너네 이거 굳이 설명 안 해주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고. 괜히 강조하니까 더 진짜 같아. 자, 봐봐. 먼 곳에는요. 자, 별이 적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고요. 이 해석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뭐다? 빛의 속도는 뭐야? 우주의 규모에 비해서. 자, 우주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느리다라는 거. 그래서 그 멀리 있는 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락의 마지막 줄을 봐봐. 자, 우리가 우주를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자, 우리가 우주를 멀리 내다볼수록 더 먼 과거의 어린 별을 보는 셈이다. 만약 그 멀고 어린 별들의 수가 태양처럼 가까운 별들의 수보다 적다고 가정하면 올베르스 역설을 이해할 수 있다. 멀리 있는 애들, 지구까지 오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근데 심지어 너무 조금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태양만큼의 빛을 지구에다가 갖다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뭐다? 이거야. 자, 이 해석 결국 이거를 준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 자, 별의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 태양 같은 항성의 수명은 100억 년 정도인데 이렇게 별의 수명에 한계가 있다면 역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세 번째 해석은 뭐다? 자, 별의 수명. 이게 뭐라는 거야? 유한하다는 거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즉, 별이 무한정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별이 영원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 이전에는 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 곳에 있는 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웠니? 빛의 속도는, 별빛의 속도는 우주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다고 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생겼던 어떤 별이요, 아직 지구까지 오지 못한 거죠. 그쵸? 이 별빛이 아직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왜? 이 별이 늦게 생겼으니까. 그 얘기가 뭐가 될까? 이거라는 거지. 왜? 만약에 우주가 영원한 그런 존재였다면, 즉, 이 별이 영원한 존재였다면, 얘들아, 영원이라는 거는 뭐지? 앞으로 영원히, 이후로도 영원히 또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을 거슬러 가서 과거로도 뭐야? 영원히 뭔가 시작을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시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그 영원이라는 개념인데, 그 별이 만약에 진짜 영원의 시점부터 있었다면 이미 여기까지 왔어야지. 근데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구까지 오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별의 수명이 유한하다라는 해석. 역시 뭐야?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의를 준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석 뭐야? 적색이동 때문이다. 자, 적색이동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자, 적색이동. 별빛이 뭐니? 적외선 파장으로만 감지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빛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먼지들이 별빛을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현재는 우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별이 많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나 아직은 올베르스 역설을 시원하게 풀어줄 정설이 없다. 즉, 지금 우리가 1번부터 이 5번까지 살펴본, 이게 6번이지, 그치?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본 이 해석들은요, 다 뭐다? 시원하게 올베르스 역설을 다 해명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얘가 뭘 지닌다 그랬어? 의의를 지닌다고 했잖아. 이 의의가 뭐다? 밤하늘이 검다는 간단한 관찰로부터 규모나 시간 면에서 우주가 유한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 큰 성과이며 그러한 성과는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즉, 규모 면에서. 그죠? 그리고 또 뭐? 시간 면에서. 이 수명이라는 게 시간이잖아. 그치? 우주가 유한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게 올베르스 역설의 가장 큰 성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1번 보자. 자, 보기에 A, B, C, D 중에 자, 올베르스 역설의 과학사적 의의를 고른다면 일단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정리했던 의의가 두 개가 있지. 어디 있어? A죠. 우주는 그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알게 됐다는 거야. 올베르스 역사를 해석하다가 알게 된 결과야. 그 다음에 B는요. 우주가 유한한 시간 동안 존재해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시간면에서도 그치?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치?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의의의 내용이 A와 B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C와 D를 봐봐.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자, 이 해석이 가져다 준 의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올베르스 역설 이후에 나타난 것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C를 보시면은요. 우주 공간에 비하면 빛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자, 아까 여기 나왔던 부분이야. 자,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올베르스 역설 해석하다가 알게 된 거니? 이 해석 때문에 알게 된 거야? 아니야.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 그전에도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했다는 거죠. 순서가 다르잖아. 그치? 자, 이것 때문에 얘를 알게 된 거지. 이 해석 때문에 얘가 나오게 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C는 답이 아니지.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D는요. 자, 우주에서는 지금도 별들이 생성되고 있어서 그 수를 정확히 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 자, 우주에서는 지금도 별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인가? 안 나와 있지? 그치?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날려줘야 돼. 자, 그래서 답은 뭐야? A와 B만 골라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자, 기억에서 미음 중 보기에서 반박하는 대상. 자, 기억에서 미음이 뭔지를 일단 봐야 돼요. 기억은 뭐죠?
자, 얘들아 기억은 이거야. 우주는 무한히 넓지 않다. 이거였어.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은 뭐지? 먼 곳일수록 별이 드물다. 이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지? 자, 디귿은 우주 저편의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없네 여기. 뭐 대충 얘랑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리을은 뭐예요? 자, 리을 어디니? 먼지들이 별빛을 빨아들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뭐지? 현재가 우주의 초기 단계라는 거. 자, 이 5개를 놓고서는 보기에서 반박을 해야 돼. 자, 보기를 가지고 반박을 해. 반박이라는 건 뭐야? 자, 그거 틀린 말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든지 보기에서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보기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야 돼. 그럼 볼래? 자, 보기에서 뭐라고 돼? 무언가에 흡수된 빛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 자, 흡수된 빛. 무언가에 흡수된 빛? 이것과 관련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흡수가 뭐야? 빨아들이는 거잖아. 얘지. 먼지들이 빛을 빨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해석.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얘를 반박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치?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준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뭐야? 4번이야. 리을. 왜? 무언가에 흡수된 빛. 하여튼 뭔가를 빨아들이는 거. 이거와 관련된 거는 나머지 안 나와. 이걸 가지고,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들은 비판할 수가, 반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흡수와 관련된 것만 찾아주면 돼. 한 가지만. 됐어? 뭐 볼 것도 없어. 3번 보자. 자, 위글에 제시된 과학적 사실 중 보기의 생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니? 다른 상황에다가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 내가 아까 반전이 있다 그랬어? 보기를 끝까지 읽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자, 에드거 앨런 포는 1848년에 지은 산문시 유레카에서 이렇게 썼다. 자, 별들의 행렬이 끝이 없다면 하늘의 배경에는 일관된 광채가 펼쳐질 것이다. 은하수의 광채처럼 말이다. 배경의 어느 지점이든 별이 하나라도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자, 왠지 이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니? 자, 별들의 행렬이 끝이 없다면, 즉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러면은 결국 에드거 앨런 포가 하려는 말은 이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주는 유한하다는 결론을 내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1번을 답이라고 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가정만 했잖아. 별들의 행렬이 끝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만 했지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다, 끝이 있다 이 결론을 냈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방향으로 망원경을 돌렸을 때 보이는 허공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배경이 까마득히 멀리 펼쳐져 있어서 자, 이 사람이 이 허공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건 뭐냐? 바로 까마득히 멀리 펼쳐져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잖아. 즉, 이 에드거 앨런 포라는 사람은요, 우주가 유한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자기가 맨 처음에 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곳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자, 너무 멀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캄캄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자, 이 글에 나와 있었던 과학적 사실 중에 이 에드거 앨런 포가 하는 말과 관계가 있는 거는 뭐예요? 우주의 유한성? 아니지? 뭐니? 얘죠, 얘. 그치? 자, 빛의 속도는 뭐야? 우주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라는 거지. 답은 뭐?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봐라 얘들아. 어려운 막 우주론 막 이런 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우주론은요, 여러분한테 뭔가 뭐 계산하라든지 원리를 이해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 자, 봐. 특히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학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해 주는 거 있죠? 이럴 경우에는 뭐가 옳아? 이 중에 뭐가 옳아? 이런 얘기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어. 근데 결국 뭐야? 정확한 해석은 없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그런 질문은 여러분한테 절대로 원리를 이해하라는 그런 문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이해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해석,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물어본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이런 좀 특이한 구조의 글을 우리가 그래서 봤어요. 지금까지는 개념과 원리, 그리고 그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지문을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리보다 여러 가지 해석과 그 의의가 중요한 그런 지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과학 지문도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과학 마지막 시간이야. 아쉽지? 이렇게 좋은 과학이 떠나가다니. 아, 그래. 너무 선생님 얼굴에서 거짓말인 게 보였니? 좋아. 자, 다음 시간 끝내고 빨리 과학 보내버리자.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꼭 풀어와라.